저희는 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선고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이 의문은 과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인가? 아니면 서로 좀 어떤 이 힌트도 전혀 없는가? 근데 지금 언론들의 일반적 분석은 이거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분석하고 이거하고는 좀 힌트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우리 구 변호사 보시기에 힌트가 좀 있습니까? 힌트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네. 이제 힌트가 없는 데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제 이 결정문 자체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뺐어요. 아,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뺐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안 모였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의견이 모였는데 그 심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뺐냐 여기에 어허. 또 두 가지 설이 갈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계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아직 의견이 안 모인 것 같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안 모였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기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선고하자. 여기에는 이제 재판관들 뜻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실 보통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거기에 공범으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런 사건이면 A가 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쟁점으로 삼는 게 여태까지의 사건의 흐름상 판결문을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 거가 범죄가 성립이 안 해버리면 뒤에 거는 관여를 했든 말았든 그냥 무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걸 하는데 어제 거는 앞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3월 14일부터 선고 날 수 있다 그랬는데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평의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사실 평의라는 거는 쟁점도 정리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라는 결론이 평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다. 이건 사실관계죠. 그럼 그거는 형법적으로 절도죄다. 그럼 그게 중대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속도 시킬 수 있고 네. 뭐 벌금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사실관계, 체포짓이라는 사실관계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대하니까 파면을 할까 말까. 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재판관이 나는 빵을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탄핵. 나는 빵을 안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기각 이렇게 안 해요. 빵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합치를 봐요.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별개로 따로 노는 결정문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의 과정에서는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 추리고 이 추려진 거에 대해서 일치된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평가는 다수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이게 평균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관계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부분은 심리의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한덕수 총리가 한 행위하고 윤 대통령 한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거를 마치 이제 동일선상에 보고서 헌법재판관들이 자 5대 2대 1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 이런 지금 논리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전혀 다르니까 그 논리적 연결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제 각각 의견 낸 조한창, 그다음에 누구죠? 정영식, 두 재판관과 또 모든 게 다 무죄 김복형.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없었다. 김복형 해갖고 세 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뭔가 인용이 아닌 그러면 5대 3으로 뭐 기각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우리 구 변호사 얘기해 준 게 이제 그 어제 그 재판부는
한 총리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된 거는 뭐 가급적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드러난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제가 조금 아주 조금 몇몇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네. 그 40몇 페이지 되는 거 중에 그 결정문제 12페이지 그러니까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 그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기 중간에 반괄호 2 있잖아요. 네, 반괄호 이. 2. 그러니까 네. 저건 해제할 때예요. 해제 그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소추할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는데 그거를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제안을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도 안 했다. 이게 이제 탄핵 그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다. 저기 보면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경 국무회의가 개최가 됐다. 그건 합법적으로 개최됐다. 네, 개최됐고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니까 해제는 합법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가 정확히 있었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제가 이루어졌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위로 올려보면 반괄호 1이 있어요. 저 위에. 네. 저거는 우리가 개헌법을 보면요. 개헌법 2조 뭐 5항인가 그렇더라고요. 네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돼 있어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그러면 네. 그 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네. 요게 저 반괄호 1 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시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2 있잖아요. 네 번째 네. 줄부터.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맞대요. 인정된다. 되나? 회의 소집. 근데 저기 회의라고만 했지 국무회의라고 안 했어요. 아하. 예. 국무위원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 소집 건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개헌법 아까 방금 전에 본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돼야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그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헌법에 부합되는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네. 거죠. 이게 뭐 물론 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안 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파할 만큼의 뭐 중요 아니다 그런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죠. 별도로 이제 이 계엄령 선포한 국무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한번 그럼 보여준 거죠. 앞에 그럼 한덕수 총리가 건의한 국무위원대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 소집. 저건 뭐냐? 국무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간담회였다. 정식 국무회의가 있고 국무위원 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정식 국무회의라고는 생각 안 했고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없었다 하는 그 결론이 가능한데 이제 저게 그 개헌법 위반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 파면 사유가 되는지는 또 별도의 근데 문제겠죠. 그야 뭐 이제 네. 판단의 나름이고 저 부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 다 주장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구조 자체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게 그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소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어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대전제로 삼은 것까지 인정돼서 그 뒤뒤의 관문까지 왔으니까 요게 이제 뭐 어떤 게 위헌 위법으로 된다 안 된다 사실 판단은 안 한 거죠. 안 한 거긴 한데 양쪽 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다 묻어 있긴 해요. 묻어 있긴 한데 이거를 지금 이 문구는 사실 다음 결정에서 이거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랑 뭐 배치되는 게 문제가 되냐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해석의 가능성은 사실 약속으로 열려 있는 건 맞죠. 일단 저 내용만 보면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들의 심증은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그냥 간담회 수준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비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꽤 이 윤 대통령의 당시의 비상계엄과 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판단을 안 한,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남겨준 뭐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 단서는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 이제 구 변호사님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법조인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는 사실 그동안의 심리 등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오래 걸린 거죠? 구속 취소로 인한 변수가 추가가 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처음에 3월 14일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구속 취소 딱 되자마자 요거는 3월 28일까지 밀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면은 3월 28일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지만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번 주도 넘어가겠다. 그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증거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법이란 주장이 뭐 굉장히 세게 대두가 됐었고 그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전문 법칙이라 그래서 음. 검찰의 피신 조서나 이런 것들이 증인 신문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조서 자체를 증거로 쓸 수 가져왔다. 있느냐. 그렇죠. 그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는 좀 결이 다른 게 전문 법칙이라 그래. 조서는 사람의 말을 서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원 진술자가 와가지고 내가 쓴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받지 않으면 조서를 못 써요 원래.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전문 법칙이에요. 전문 법칙.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때려가지고서 찾아낸 고문에서 가져온 증거 뭐 이런 개념.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장이 있어도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소장이 쭉 밀고 왔잖아요. 밀고 왔죠. 근데 구속 취소에 딱 제동이 걸리고 나니까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건 맞죠. 근데 거기서 증거에 훼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증거 부분을 빼야 돼요. 빼고 나서 인정된 것 가지고서 사실관계가 일치하겠는가.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 태클을 거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으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스케줄로 보면 이번 주도 좀 어려울 것 같죠. 이번 주가 이제 내일 모레 네. 항상 그 헌재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정기 선고일이랬잖아요. 네네네. 그 정기 선고일도 대부분 하는데 굳이 건너뛰려면 건너뛸 수도 있대요. 네네. 근데 이제 다음 달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27일에 한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그 심판 선고하고 27일에 일반 사건 또 선고하고 28일에 윤 대통령 선고하고 한 주에 이렇게 세 번 선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일까지 길이 안 잡히면 이번 주 넘어가는 거죠. 이번 주 넘어가면 이제 3월 이제 그 4월. 4월로 가는데 말이죠. 예. 그죠? 4월로 가게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은 이제 18일이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걸리는 것이고 뭐 지금 그와 관련된 소문은 아마 많습니다. 문영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게 기각될 것 같으면 아예 서명을 안 하고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가 6명 체제로 가버리면 뭐 또 이제 미궁에 빠져버리는 뭐 이런 사태를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했지만 14일로 했다가 지금 밀리는 것도 이게 상당히 저거한데 정말 다음 주는 또 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고 구면서 보시기에 대충 어떤 정도 결론 나올까요? 사실 지금 가능성으로는 다 열렸어요. 다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각하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전부 다. 근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됐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구속 취소까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제 각하 의견을 여기까지 이제 연결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그 논리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희망회로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절차를 굉장히 빡빡하게 보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보시겠지. 네네. 이제 이런 차원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어제 인상적이었던 건 정족수 200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행위의 효력까지도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성립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최상목의 임명행위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정치권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조한창 재판관은 그거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200석 이상이 맞다. 소추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 각하 의견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흔드는 결정을 자기가 하네. 이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분은 절차에 대한 부분을 되게 유심히 보는 분이다. 네. 근데 쟁점은 달라요. 쟁점은 다른데 각하가 어제 나왔다는 거에 의해서 그런 주장이 이제 굉장히 힘을 얻기는 하는데 요건 그냥 확률의 문제로 인용과 기각으로 딱 나뉘면은 이 반반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죠. 사실 본안 들어가서 기각을 이렇게 구성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 사건은. 그렇죠. 만만치 근데 않죠.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인용, 기각, 각하로 3등분으로 나눠지면은 6명 채우기가 사실 확률적으로도 그러고 역대 판례를 분석했을 때도 그러고 쉽지 않아요. 각하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자기는 보기에 인용 5 그리고 기각 2, 각하 1명 이렇게 각하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네네. 각하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구성이 돼요. 음. 각하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결론적으로 기각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6명만 아니면 기각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각은 사실상 확률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하가 있으면 이제 성립이 가능한 주장들인데 각하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고속 취소로 인해서 탄력을 받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지금 뭐 획기적으로 뒤집어질 정도로 어떤 힌트가 나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참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실제로 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일반 법조인들이 보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요, 그냥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일반인의 감각으로 이제 평론도 하고 해설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어제 그러니까 5대 2대 1 아니냐. 네. 왜 이렇게 갈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은 그 대상이 된 공직자를 그 직에서 파면을 하느냐 아니 그 직으로 다시 복귀시키느냐 파면이냐 복귀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네. 그렇게 본다면 뭐 기각이건 각하건 그건 복귀시키자는 얘기고. 그렇죠. 예? 인용은 파면하자는 거니까 어저께 5대 2대 1 이렇게 뭐 이제 그 전문적인 법률 그걸로는 그 구분이 되겠지만 크게 보면 7대 1 아니냐. 7대 1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62일 걸렸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91일 걸렸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100일이 넘었잖아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이제 신기록 갱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때 그래요. 그러니까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 3명이 인용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인용 될 때는 8대 0 전원일치로 네.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2개 사례만 가지고 추론하는 거는 뭐 케이스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좀 무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각 쪽이면은 뭐 그게 흩어져도 의견이 전원일치가 안 되고 흩어져도 그냥 발표했는데 인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인용하면은 그걸로 그 정권 끝나는 거고 그렇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전원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이제 어떤 결정에만 내린 것도 아니고 이 결정 이후에 과연 이제 국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실 뭐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판단할 거 없어요. 그냥 딱딱 판단하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어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오늘 지금 전농이 뭐 트랙터 몰고 올라오고 지금 야당이 천막당사 치고 뭐 등등 하면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 이게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용이 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이슈 전환이 프레임 전환이 확 되니까 좀 이거 사회적 혼란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 그런 문제를 걱정하실 것 같아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까지도 다 고려를 할까에 대한 문제.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도 뭐 조금씩 어떤 고려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고려를 하죠. 당연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여론에 되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비판받을 지점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탄핵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는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탄핵 제도 자체가 탄핵 소추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국가적 혼란이다. 그 자체가 혼란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일 때 그때 파면한다. 이게 그러니까 판단 기준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 이익이라는 거는 수천만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파면함으로써 거두어 드리는 거.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여야죠. 결국은. 그러니까 원하는 거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독려했잖아요. 그게 헌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네. 전략적인 거고 네. 헌재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기자들 얘기로는 원래는 6대 2였다 그래요. 6대 2였는데 의견 일치를 했던 가장 강력한 게 어차피 정족수가 찼는데 소수 의견이 있으면 이 혼란이 수습이 안 된다라는 맞아요. 것이 지렛대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까지 이제 내려갔었죠. 설득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많이 했죠. 네. 예. 결국은 그랬는데 지금은 재판관들이 지지율이 좀 뭐 6대 4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럼 나는 내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바꿀 만한 동기가 있는가? 거기서 이제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사건만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위적으로 만장일치를 보는 거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족수가 찼는데 만장일치를 원하는 거다. 거기는 좀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평가가 나왔다기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판결이 나오면 지금 아직 판결 날짜를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정리되면은 그냥 바로 판결을 하고서 선고될 거로 보여요. 어쨌건 좀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외의 여론전 이것도 꽤 아마 헌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뭐 지금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이번 한덕수 대행의 그 결과를 보듯이 꽤 뭐 재판관들 내부에서 아주 논쟁이 치열하긴 치열한 것 같다. 라는 정도는 뭐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